프리먼 웰스 그로프츠의 추리소설 돌연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엔데이라는 한 여성의 시선을 아주 집요하게 따라가는데요.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평범한 요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지금부터 이 엔데이라는 인물의 눈을 통해서 희망이 어떻게 공포로 변하고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비극의 무대로 돌변하는지 그 운명의 한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켄트 지방으로 향하는 기차의 3등석 객차. 그 한쪽 구석에 엔데이가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여행객일 뿐이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은 지금 조용한 희열로 터질 것만 같죠. 이 문장은 그냥 기분이 좋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녀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을 지나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문장입니다. 이 기차 여행은 단순히 몸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지긋지긋했던 불행의 종착역이자 드디어 손에 잡힐 것만 같은 새로운 희망을 향한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차표 한 장에 이렇게까지 감격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그녀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 있었던 그 아슬아슬한 벼랑 끝으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그녀에게 이 기회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 절박했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건 천국과 지옥 수준이죠. 왼쪽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무려 11개월 동안 이어진 끔찍한 가난, 달아빠진 신발을 끌고 매일같이 직업 속에서 문턱을 넘나들던 날들, 품위를 지키는 건 사치였고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자고 뭘 먹어야 하나, 그걸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죠. 이제 남은 길은 큰 저택에 식기세척부밖에 없다고 거의 포기했을 때 정말 기적이 찾아온 겁니다. 세브루스 그린스미드라는 신사가 제안한 말똥무경 가정부 일자리, 연봉 120파운드에 숙식은 당연히 제공되고 심지어 가족처럼 지내자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월급에서 미리 떼어준 5파운드는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이건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게 해준 신호탄 같은 거였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 9파운드 17실링은 어제의 절망과 오늘의 희망을 가르는 경계선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기회에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고용주인 그린스미드 씨가 앤에게 아주 기묘한 부탁을 하거든요. 집안일 잘하는 것보다 내 아내 10일 부인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만약 당신 생각과 내 아내의 생각이 다르다면 무조건 아내 말을 따르세요. 이게 그냥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의 당부로 들리시나요? 아니죠. 이건 앞으로 앤이 마주하게 될 저택의 기이한 분위기와 보이지 않는 갈등을 암시하는 비극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선금으로 낡았지만 깨끗한 외투와 우산을 산 앤은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변화는 그녀의 운명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차갑고 무자비했던 런던의 잿빛거리를 등지고 이제 그녀는 푸른 언덕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켄트의 아름다운 시골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녀 내면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만 같았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간절한 기도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만은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앤은 그린스미드 부부의 집 프레일에 도착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저택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격렬한 드라마의 주 무대가 될 겁니다. 프레일 저택은요, 앤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안식처의 모습,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그야말로 완벽했죠. 꽃을 정말 사랑했던 앤에게 형형색색의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있는 그 정원은 마치 천국의 정원, 에덴 동산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평온과 아름다움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약속의 땅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약속의 땅에는 이미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안주인 10일 그린스미드 때문이었죠. 앤이 상상했던 친절하고 상냥한 고용주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10일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날카로운 경계심을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그 방어적인 태도는 앤의 부푼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며 저택 전체에 설명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자, 이 긴장감 넘치는 집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교사 이디스 침이죠.
지적이고 유능해 보이는 그녀 역시 놀랍게도 앤처럼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모든 걸 잃고 이곳에 오게 된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디스는 앤에게 슬쩍 귀띔해줍니다. 11부인이 신경쇠약이 심해서 특히 낯선 사람을 보면 극도로 불안해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앤은 곧 깨닫습니다. 11의 그 적대감이 자신에게만 향한 게 아니라는 걸요. 남편, 그리고 이디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스스로를 외로운 섬처럼 고립시킨 채 주변 모두를 불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11의 이 불안감은 곧 아주 기이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11이 심한 두통으로 호소하자 이디스가 아스피린을 건넵니다. 그러자 11은 거의 공포에 질린 듯한 눈빛으로 소리치죠. 안 먹을래요. 안 먹는다고요. 마치 그 약에 독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격렬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병이 단순한 신경쇠약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깊은 공포와 편집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아주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길한 조각이 아주 무심하게 던져집니다. 저녁 파티에서 최근 동네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이 화제에 올랐는데 그때 그린스미드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요. 자기 책상 서랍에 장전된 자동 권총이 하나 있다고 말이죠. 평범한 대화 속에 툭 튀어나온 이 권총, 이것은 훗날 벌어질 끔찍한 드라마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 아주 핵심적인 복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들끓고 있던 이 집안의 긴장감, 이제 그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11 그린스미드가 그동안 자신을 월감에 단 끔찍한 공포의 실체를 앤에게 털어놓게 된 거죠. 어느 날 밤 11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앤에게 다가와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합니다. 거의 3년 동안 끔찍한 비밀을 혼자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더 이상 침묵하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는 절규와 함께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던 공포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남편과 그의 애인이 공모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끔찍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앤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11의 이 끔찍한 이야기는 병든 아내의 과대망상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이면에 차가운 사례가 도사리고 있는 끔찍한 현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앤의 마음은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모든 게 11의 망상이라고 생각해야 맞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바로 남편 그린스미드 씨와 이웃인 홀트 랜싱 부인이 무심코 주고받던 그 눈빛.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고통스러울 만큼 절망적이고 모든 걸 집어삼킬 듯 원시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분류는 명백한 사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살인이라는 선까지 넘을 수 있을까요? 앤은 이성적인 판단과 직감적인 불안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앤의 이성적인 판단이 위태롭게 쌓아올린 그 벽은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울타리 너머에서 들려온 몇 마디의 속삭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녀가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정말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앤은 두통 때문에 정원의 그늘진 의자에 누워서 잠시 쉬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른한 공기를 가르며 집 뒤편 작은 길의 울타리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린스미드 씨와 홀트 랜싱 부인, 바로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앤의 귀에 처음으로 날아와 박힌 말은 홀트 랜싱 부인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같은 사랑은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위험! 이 한 단어가 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냥 불륜이 들킬 위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의미하는 걸까요? 곧이어 그린스미드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어떤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고 심지어 과거에 다른 누군가 실패했던 전례가 있는 일이라는 걸 섬뜩하게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의심을 끔찍한 확신으로 바꿔놓는 마지막 한마디가 앤의 귓가를 파고듭니다. 알았어, 아이린. 이제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야. 이 말은 11 그린스미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망상이 아닌 차갑고 무서운 현실임을 확인시켜주는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살인 계획의 유일한 목격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들은 대화를 얇은 종이에 전부 옮겨줬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그 쪽지를 자신의 외투 안감에 바늘로 꿰매어 숨깁니다. 이 행동으로 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위험한 비밀을 품은 공모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엿들은 대화 이후 프레일 저택의 시간은 이제 비극이라는 정해진 결말을 향해 쉼없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마지막 밤은 기묘할 정도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 프레일 저택은 겉보기에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아래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저택에서 파티가 열렸고 10일은 유난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그녀에게 수면제를 건넸죠. 바로 그때 가정교사 이디스가 자신도 신경성 두통 때문에 잠들기 힘들 것 같다면서 수면제를 하나 달라고 요청했고 앤은 별 생각 없이 약을 하나 건네줍니다. 이 장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정말 중요해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닥쳐올 운명은 까맣게 모른 채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앤은 놀랍도록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뜹니다. 밤새 그녀를 짓누르던 그 불길한 예감과 우울함은 찬란한 아침 햇살과 함께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죠. 그녀는 활기차고 유능한 기분으로 오늘 하루가 가져다줄 평범한 즐거움을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이렇게 가장 희망찬 기분으로 시작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 평온은 정말 한순간에 깨집니다. 늘 하던 대로 10일에 아침차를 들고 방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 수면제 때문에 깊이 잠들었나 보다 하고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앤의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칩니다. 가스 냄새. 그 냄새는 10일의 방문 앞에서 가장 강하게 났습니다. 직감이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립니다. 앤은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을 깨우고 자신은 계량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서 가스 주 밸브를 잠깁니다. 그 사이 그린스미드 씨가 망치로 잠겨있는 문을 부수기 시작하죠. 마침내 문이 부서져 열리고 방 안의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시벨 그린스미드가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가스로 가득 차 있었죠. 즉시 경찰이 호출되고 앤이 그토록 바라던 안식처, 프레일 저택은 순식간에 차가운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건 현장이 정리되고 이제 진실을 재구성하려는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인 신문회. 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아주 명확하고 깔끔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죠. 사인 신문회에서 조각난 진실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어딘가 좀 뒤틀린 채로 완성되어 갔죠. 남편 그린스미드 씨는 아내가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앤 데이 역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10일이 남편을 향한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은 10일의 방 가스밸브에서 그녀 자신의 지문이 아주 선명하게 발견되었다고 발표합니다. 모든 증거가 자살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다만 켄달 경위가 고개를 갸웃하며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덧붙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문 손잡이에서는 이상하게도 누구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경찰은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습니다. 바로 이 사진. 가스밸브를 단단히 쥐었던 시빌 그린스미드의 선명한 엄지 지문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의심과 복잡한 정황들을 단번에 정리하면서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언과 이 결정적 증거를 종합한 검시관은 배심원단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인은 사망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이건 사실상 불안정한 여인의 비극적인 자살이라는 결론을 공식적으로 못 박만 발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검시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평결을 내립니다. 시빌 그린스미드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은 바로 정신 이상 상태에서의 자살. 이렇게 복잡했던 사건은 하나의 깔끔한 법률 용어 아래 종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공식적인 평결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혹시 무언가를 놓친 건 아닐까요? 굳게 닫힌 창문 손잡이의 지문은 대체 누가 왜 닦아낸 걸까요? 앤데이가 엿들은 대화 속 그들의 실수란 건 대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녀의 외투 안감에 꿰매진 그 진실의 조각은 이대로 영원히 묻히게 되는 걸까요?
시빌 그리스미드의 죽음으로 사건은 결코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한 평범한 가정부의 눈으로 본 세상은 어떨까요? 그런데 만약 그 세상이 숨막히는 비밀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의 퍼즐로 가득 차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 프리먼 윌스 크로프츠의 급사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미스터리 소설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20세기 초에 나온 작품인데요. 이 시대 미스터리의 매력이 뭐냐면 작가랑 독자랑 아주 공정한 두뇌 게임을 하는 거예요. 모든 단서가 이야기 속에 다 주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명탐정처럼 하나하나 꿰맞춰서 범인을 찾아내는 거죠. 바로 그 재미, 그 정수를 제대로 담고 있는 이 책이 우리를 그린즈미드라는 저택으로 초대합니다.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는 끔찍한 심리적 공포와 차가운 미스터리가 꿈틀대고 있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마음속에 떠오른 아주 사소하고 어두운 생각이 어느 순간 나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공포가 되어버리는 순간. 대체 언제부터일까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면 내 삶 전체를 뒤흔드는 괴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린즈미드 저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 그 자체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평온해 보이는데 그 물밑에서는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혹시 저 사람이?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엔 죽음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리는 거죠. 이 집을 짓누르는 불길한 기운, 그 한가운데에 바로 이 질문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침내 터져나온 공포입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집안의 긴장감이 드디어 폭발하는 그 순간으로 가보시죠. 바로 이 말, 나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절규의 주인공은 이 집의 안주인, 시빌 그린즈밀입니다. 그녀가 지금 누구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냐면요. 새로운 동반자, 앤 데이 앞에서요. 아마 지금 이 집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동안 정말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힘든 걸 털어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그녀의 영혼을 좀먹어온 그 끔찍한 두려움이 마침내 터져나온 첫 번째 비명인 거죠. 더 이상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공포에 질린 한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공포에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3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시빌은 남편 세버러스 그린즈미드가 자신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혀 혼자서 고통받아 왔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드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니. 그 지독한 고립감 속에서 그녀의 정신은 서서히 병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는 정말 더 늦기 전에 이 끔찍한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시빌의 공포는 분명 실체가 있었지만 그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시빌은 남편이 젊고 매력적인 가정교사 이디스 침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을 없애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진짜 상대는 가정교사 이디스가 아니라 바로 이웃에 사는 아이린 홀트 랜싱이라는 사실을요. 앤이 숲속에서 두 사람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절박하게 포옹하는 장면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빌이 느끼는 공포는 진짜였지만 그 화살은 완전히 엉뚱한 관역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걸 알게 된 앤은 정말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머릿속에서는 상식이 계속 말을 걸어요. 시빌의 의심은 오랜 불안과 우울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야. 설모하니 교육받은 신사가 아내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겠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죠. 하지만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그린즈미드와 아이린이 나누던 그 고뇌에 차고 절망적인 사랑의 눈빛.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눈빛은 단순한 불륜 남녀의 미래를 넘어 뭔가 아주 절박한 결심을 앞둔 사람들의 눈빛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이성은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데 본능은 계속해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위용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빌은 앤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사방이 높은 벽으로 막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앤이 어둠 속으로 내려온 유일한 동화줄이라도 되는 듯 간절하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질문 속에는요,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아주 작은 희망과 어쩌면 아무런 방법도 없을 거라는 깊은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여성 사이에 아주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생겨나는 순간이죠. 애는 11일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면서 약속합니다. 당신 편이 되어주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에 10일의 길고 끔찍했던 외로움은 마침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서 함께 싸워줄 동지를 얻은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앤 스스로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편의 딜레마입니다. 이제 10일의 남편이자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세베러스 그린즈미드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비극은 때로 아주 사소하고 심지 않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대화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앤과 가정교사 이디스는 파티나 사교 모임이 있는 날 밤이면 유독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시비를 걱정하죠. 그래서 둘이 내린 결론은 가벼운 수면제를 가끔 쓰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앤은 이 생각을 남편인 그린즈미드 씨에게 한번 제안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평범하고 인간적인 걱정이 사실은 운명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첫 번째 손길이 될 줄은 이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앤에게서 수면제 이야기를 들은 그린즈미드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면서 아주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버러스 그린즈미드라는 인물의 두 얼굴, 그의 핵심적인 모호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의 진짜 속내는 과연 뭘까요?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지만 그 방법을 두고 고민하는 자상한 남편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범죄의 기회를 포착하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교활한 살인자일까요? 그가 주저하면서 내놓은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아내가 내 제안의 동기를 오해할까봐 두렵소. 그는 이미 아내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아내에게 남편이 직접 약, 그것도 수면제를 권한다면 그야말로 불타는 의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거라는 아주 논리적인 말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내의 예민한 상태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 아내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인식을 앤에게 교묘하게 심어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는 한술 더 떠서 훨씬 더 소름 끼치는 두 번째 우려를 덧붙입니다. 그녀의 손에 자살할 수단을 쥐어주는 진짜 위험이 있지 않겠소? 이 한마디는 앤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내리꽂힙니다. 이 말은 10일이 단순히 우울한 걸 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앤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심어놓게 되죠. 그리고 훗날 이 우려는 정말 섬뜩하게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아내를 걱정한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훗날을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밑밥이었을까요? 결국 그린스미드는 의사와 상담에서 공식적으로 처방을 받자는 아주 합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의사룸은 처음에는 좀 망설이지만 실험적으로 몇 번 먹어볼 분량만 처방하는 것에 동의하죠. 보세요. 의사라는 사회적 권위가 개입하고 처방전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더해지니까 이 위험할 수도 있는 계획이 아주 합리적이고 안전한 치료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포장됩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독이 될 수도 있었던 약은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평범하고 안전한 치료제로 둔갑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한 잔, 비극의 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운명의 그날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의 일들은요, 마치 누가 짜놓은 각본처럼 아주 불길하게 흘러가요. 먼저 저택에서 브릿지 파티가 열리는데 10일은 파티 내내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괴로워요. 그래서 가정교사 이디스가 아스피린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10일이 마치 독약을 본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먹어! 난 절대로 안 먹을 거야! 하면서요. 이게 그냥 변덕일까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 나에게 약을 먹여 해칠 거라는 그 깊은 공포가 터져나온 걸까요? 그리고 밤은 깊어집니다. 앤은 의사에게서 처방받았던 이제 딱 하나 남은 그 수면제를 10일에게 건네주죠. 10일은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안에서 잠깁니다. 딸깍. 앤이 들은 살아있는 10일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애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과 우울감에 휩싸여요. 곧 뭔가 끔찍하고 아주 불쾌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악몽 같은 예감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이성은 종종 이런 불길한 직감을 억누르곤 하죠.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어요. 아냐, 저녁에 먹을 랍스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나 봐. 그냥 사소한 불편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가정교사 이디스 침이 앤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려요. 신경성 두통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면서 혹시 10일 부인을 위해 처방받은 수면제가 남아있다면 하나만 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앤은 이미 마지막 약을 10일에게 줘서 없다고 대답하죠. 이 사소해 보이는 한밤중의 요청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네 번째 일하기, 대답 없는 노크.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다음 날 아침, 앤은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10일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서 쟁반에 받쳐들고 그녀의 방문 앞으로 가죠. 그리고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늘 이 노크 소리가 들리면 안에서 딸깍 하고 빗장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문 저편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러나올 뿐이죠. 다시 한번 노크를 해보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주 합리적인 거였어요. 아, 어젯밤에 워낙 힘들어하시더니 수면제 효과가 정말 좋았나 보네? 푹 주무시게 둬야겠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한 30분쯤 뒤에 다시 와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아직은 문 너머에서 어떤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앤이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가려던 바로 그 찰나, 그녀의 코끝에 뭔가 이상하고 불쾌한 냄새가 스칩니다. 복도에 희미하게 퍼져 있는 가스 냄새. 냄새가 어디서 오나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깨닫습니다. 그 냄새는 10일의 방문 바로 앞에서 문틈 아래에서 가장 강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가스 누출 사고일까요? 아니면? 다섯 번째 이야기, 끔찍한 발견. 이제 서서히 기어오르던 불안감이 완전한 공포로 바뀌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앤의 비명이 고요했던 아침의 저택을 가득 채웁니다. 가스 냄새가 나요! 부인 방에서요! 그 외침에 잠에서 깬 그린즈미드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다른 아이들도 복도로 쏟아져 나오죠. 앤은 정신없이 가스조 밸브를 잠그러 달려가고 그린즈미드는 창고에서 망치와 끌을 집어듭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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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굳게 잠긴 문을 향한 그의 필사적인 망치질이 저택 전체에 격렬하게 울려 퍼집니다. 마침내 몇 번의 강한 타격 끝에 문이 부서져 열립니다. 그 순간 방 안에 갇혀있던 숨막히는 가스 냄새가 폭발하듯 터져나오고 방 안은 끔찍한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방 안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침대 위에 고요히 누워있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10일 그린스미드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비극적인 자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계획된 차가운 살인일까요? 모든 의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지난 이야기에서는 그린즈미드 가문에서 벌어진 비극, 그 개인적인 슬픔에 초점을 맞췄었죠.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감정은 싹 배제되고 오직 차가운 사실과 논리만이 지배하는 곳, 바로 스코틀랜드 야드의 수사 세계로 말이죠. 모든 것은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11일 아기 때부터 봐온 가족 주치, 히스 박사의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어요. 거의 선언에 가까웠죠. 이미 자살로 마무리가 되는 듯했던 이 사건에 이 한마디가 다시 불을 확 지핀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 가장 강력한 의심이 고개를 든 거죠.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한 명의 확신이 어떻게 작은 시골 마을의 경찰서를 넘어서 런던의 심장부,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 야드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사실 공식적인 조사는 끝났지만 그 누구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뭔가 찜찜한 거죠. 특히 히스 박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책임자인 올리버 소령을 찾아가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0일이 몸이 아파서 힘들었을 순 있다. 하지만 병 때문에 그 사람의 근본, 그 본성까지 바뀌진 않는다. 그 친구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아이가 아니다. 라고요. 이 끈질기고 확신에 찬 주장이 결국 지역경찰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런던으로 사건 서류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물론 처음엔 스코틀랜드 야드에서도 또 시골에서 벌어진 시시콜콜한 사건이겠지 하면서 좀 시큰둥했지만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사건을 풀어낼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나 직감 같은 건 믿지 않아요. 오직 사실과 증거,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흩어진 조각들을 끈질기게 맞춰나가는 사람이죠. 바로 프렌치 경감입니다. 이 프렌치 경감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천재탐정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번뜩이는 영감으로 범인은 바로 너! 이렇게 외치는 타입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장인에 가깝다고 할까요? 직접 발로 뛰고 서류 더미를 파헤치고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지워나가는 아주 끈기 있고 논리적인 사람이죠.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지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지금처럼 물리적인 증거랑 사람의 마음, 이 심리적인 정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런 미스터리에는 어쩌면 프렌치의 방식이 유일한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프렌치 경감이 애쉬브리지에 도착한 날 밖에는 정말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선 경찰서장 사무실은 따뜻한 벽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이 장면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가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비극 같지만 그 차가운 겉모습 아래에는 아주 격렬한 비밀과 뜨거운 감정들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니까요. 딱 이 사건의 모습 그대로인 거죠. 자, 이제 프렌치 경감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맨 먼저 자살이라는 공식 결론부터 하나씩 허물어뜨리기 시작하죠. 마치 젠가 게임처럼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이 카드 집에서 그가 단서들을 하나씩 아주 조심스럽게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자살이라고 단정짓게 만든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로 가스밸브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10일의 오른쪽 엄지지문. 아니, 이 사진을 보면 누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처럼 보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프렌치 경감은 이 완벽해 보이는 증거 바로 옆에서 아주 기묘한 점을 찾아내요. 가스밸브에는 이렇게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정작 방을 밀폐하려고 닫았을 창문 손잡이는 누가 일부러 닦아낸 것처럼 아주 깨끗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끌어낸 사람이 가스밸브는 만져서 지문에 남겨놓고 굳이 창문 손잡이에 묻은 자기 지문만 공들여서 닦아낸다?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죠. 좋아요. 지문의 모순 때문에 이거 살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밀실이죠. 이 잠긴 문은 살인의 가능성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방은 그냥 잠긴 게 아니었어요. 거의 요새 수준이었죠. 문이 안에서 빗장으로 잠겨 있었는데 이게 그냥 손으로 거는 그런 구식 빗장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하는 최신 전자식 잠금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열쇠도 없고 문고리를 돌릴 수도 없고 오로지 방 안에서 버튼을 누르는 사람만이 문을 잠글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처음 수사했던 켄달 경위가 이미 문이랑 빗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억지로 열려고 했거나 외부에서 조작하려 한 아주 작은 흔적조차 찾지 못했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외부 침입자가 있었다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죠. 결국 모든 건 다시 자살이라는 결론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자, 여기서 프렌치 경감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범인이 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예를 들어 방 안에서 가스밸브를 미리 열어놓고 밖으로 나온 뒤에 집 전체의 가스를 조절하는 주 계량기를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일이 잠든 후에 밖에서 가스를 틀어버리는 시나리오, 가능할까요? 하지만 이 가설도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였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완벽하게 깨졌거든요. 아주 결정적인 증인이 있었는데 바로 요리사인 미킨 부인이었어요.
그날 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 부인이 밤 9시 반에 자기 방 가스난로를 켜고 아침까지 쭉 켜놓고 잤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누군가 집 전체에 가스를 잠궜다가 다시 틀었다면 안전장치 때문에 미킨 부인의 난로는 바로 꺼져버리고 다시 켜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난로는 아침까지 계속 타오르고 있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10일이 자기 방에 들어간 밤 10시 이후 집 전체의 가스 공급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는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살린 가능성이 막히면서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물리적인 증거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자 프렌치 경감은 수사의 방향을 180도 바꿉니다. 이제 현장에 남은 증거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진 증거를 찾아 나서기로 한 거죠. 첫 수사에서는 완전히 놓쳐버렸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바로 강력한 동기를 찾기 위해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녀 앤이 우연히 엿들었던 남편 세버러스와 그의 연인 아이린의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이 드러나면서부터죠. 지금까지는 그저 막연한 의심에 불과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고 수사의 방향은 자살에서 두 사람의 공모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대화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랑은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냥 불륜 관계가 들킬까봐 걱정하는 그런 사회적인 비난 정도의 위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어둡고 치명적인 위험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번째 조각은 한층 더 섬뜩합니다. 그 사건에서 그들은 서툴게 처리했어.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 사건은 대체 뭘까요? 이 말은 명백히 이전에 비슷한 어떤 일이 있었고 자신들의 계획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훨씬 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조각은 이들의 계획에 어떤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야. 대체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이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10일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그냥 우연일까요? 자, 이제 프렌치 경감은 이 대화의 장본인 세보러스 그린스미드를 직접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그는 대뜸 당신 이런 말 했지? 하고 몰아붙이지 않아요. 그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아주 신중하고 예리한 질문들을 준비해서 가죠. 그런데 그린스미드의 반응이 정말 뜻밖입니다. 프렌치가 넌지시 불륜 관계에 대해 떠보자 그는 변명하거나 부인하는 대신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면서 그래, 맞아.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면서 프렌치를 떠보는 아주 계산된 행동이죠. 여기서부터 그린즈미드의 아주 교묘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는 프렌치가 손에 쥔 이 불리한 증거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 대신 그 증거들이 담고 있는 의미 자체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여기서 두 개의 전혀 다른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프렌치는 그 대화가 살인 계획에 대한 것이었다고 의심하죠. 하지만 그린즈미드는 그 대화가 사실은 이혼 계획에 대한 것이었다는 완벽한 대체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위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인이 발각될 위험이 아니라 이 보수적인 동네에서 변호사로서 모든 걸 잃게 될 사회적, 재정적 파멸로 교묘하게 바꿔치게 하는 거죠. 그린즈미드의 주장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불륜이라는 살인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더 큰 의심을 피하려는 거죠. 그는 아내가 너무 냉담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이 괴로운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 수 있도록 일부러 불륜 증거를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바로 이 이혼 계획이 곧 실행될 거라는 뜻이었고 위험은 이혼 스캔들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인생이 끝장날 위험이었다는 거죠. 어때요? 하녀 앤이 들었던 모든 대화 조각들이 이 이야기에도 기가 막히게 들어맞죠. 그러면서도 살인 혐의는 완벽하게 피해가는 정말 교활한 변명입니다. 이제 사건은 정말 이상하고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황 증거를 보면 절대 자살일 수가 없는데 물리적인 증거를 보면 살인은 또 완벽하게 불가능해 보여요.
마치 진실이 이 모순된 증거들 사이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표가 지금 프렌치 경감이 마주한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강력한 동기, 살인을 암시하는 대화, 범인이 지문을 닦아낸 듯한 흔적까지 모든 게 이건 살인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외부 침입이 불가능한 완벽한 밀실, 조작 흔적이 전혀 없는 잠금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피해자 범인의 지문이 찍힌 가스 밸브가 아니야, 이건 자살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의 핵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용의자는 그린스미드 한 명으로 거의 좁혀졌는데 그를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범행을 저지를 방법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죽였나가 아니라 대체 어떻게 죽였나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프렌치 경감 앞에 놓인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잠긴 방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현장을 꾸미되 유일한 단서로 피해자 자신의 지문만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그것이 이제 프렌치 경감에게 남겨진 유일한 과제입니다. 자, 시빌 그린즈 스미드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판정 뒤에 감춰져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고 직감한 히스 박사가 있었고 그의 간절한 요청에 마침내 스코틀랜드 야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교묘하게 설계된 이 살인 계획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한 요정,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런던에서 온 명탐정 프렌치 경감이 어떻게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보는지, 그리고 모두가 놓쳤던 그 쥐문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유력한 용의자인 두 연인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신문 과정, 또 범인이 고안해낸 정말 놀랍고도 기발한 원격 조종 살인 트릭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시신과 새로운 수수께끼까지 사건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역경찰의 수사는 자살로 이미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끈질긴 의심이 진실을 향한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냥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어요. 이건 수년간 10일의 주치의이자 친구로서 그녀의 그 강인한 성품과 삶에 대한 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히스 박사의 정말 영혼을 건 외침이었죠. 그는 10일이 병 때문에 몸은 약해졌을지 몰라도 그 정신까지 꺾일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 멈춰있던 사건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런던에 있는 스코틀랜드 야드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특히 프렌치의 상관인 모티머 앨리슨 경은 히스 박사의 주장을 그냥 시골 의사의 시시껄렁한 헛소리 정도로 취급했죠. 그가 보기에 이 사건은 뻔하디 뻔한 삼각관계에 얽힌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문 사회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치정극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 하지만 아주 유능한 프렌치 경감을 보내서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고 오라고 지시한 거죠. 프렌치 앞에 선 히스 박사는 자신의 주장을 아주 논리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앤데이가 우연히 엿들었던 대화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꿰맞추죠. 우리 같은 사랑은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 과연 사회적 평판이 좀 떨어지는 그 정도일까요? 아니면 목숨을 거는 위험을 말하는 걸까요? 우린 더 조심해야 할 거야. 우린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야. 이 말들은 마치 어떤 계획의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 최선의 경우에도 더러운 일이 될 거야. 물론 이혼 소송을 더러운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히스 박사는 이건 살인이라는 그 추악한 행위를 돌려서 말한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프렌치는 사실 형식적인 조사를 하러 현지에 도착한 거지만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벌써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켄달 경감과 함께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죠. 켄달 경감은 프렌치에게 아주 자신감 있게 설명합니다. 방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고 창문 역시 굳게 닫힌 채 잠겨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야말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전형적인 밀실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방 안에 있던 10일,
그녀 스스로가 가스를 틀고 목숨을 끊었다는 단 하나의 결론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켄달에게 이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비극적인 자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켄달이 내민 가장 강력한 증거, 바로 가스밸브 손잡이에서 발견된 10일의 선명한 엄지 지문입니다. 당시 지문이라는 건 범죄 수사에서 거의 절대적인 증거로 통했거든요. 이 지문이 있다는 건 10일이 자기 손으로 직접 밸브를 돌렸다는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과학적인 증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이걸로 사건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증거, 하지만 프렌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 철옹성 같은 증거의 기반을 그냥 통째로 무너뜨려 버릴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모순이 바로 이 지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모두가 지문이 있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할 때 프렌치는 그 지문이 남겨진 방향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 간단하지만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관찰이 사건의 국면을 180도 뒤집어 놓게 됩니다. 이 지문 방향이 가진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밸브를 켠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통 스토브를 마주보고 서서 손으로 손잡이를 자연스럽게 감싸쥐고 엄지로 밀어서 돌리잖아요. 발견된 지문이 바로 그 자세, 그 방향으로 찍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10일은 침대 위에 쓰러진 채 발견됐죠. 그녀가 그 위치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문을 남기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팔을 등 뒤로 아주 기괴하게 꺾거나 손목이 거의 부러질 정도로 비틀어야만 가능한 자세였습니다. 이건 자살하려고 밸브를 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죠. 이 발견은 자살이라는 가설 전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강력한 증거이자 다른 누군가, 즉 범인이 서 있는 자세로 밸브를 연 다음에 10일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지문을 찍었다는 걸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섬뜩한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프렌치의 새로운 시각은 모두의 눈앞에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진실의 열쇠를 찾아낸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자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사건이고 프렌치는 이제 밀실살인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을 막 맞춘 셈이죠. 살인이라는 확신을 얻은 프렌치는 이제 수사의 칼날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 바로 세버러스 그린즈미드와 그의 연인 아이린 홀트 랜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프렌치와 마주 앉은 그린즈미드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는 앤데이가 엿들었던 대화에 대해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는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해요. 그가 말한 위험은 살인이 아니라 이혼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험이었다는 겁니다. 더러운 일이라는 건 추악한 폭로전이 될 이혼 소송을 말하는 거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건 곧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하죠. 그의 설명이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프렌치조차도 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교묘한 거짓말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 다음은 아이린 홀트 랜싱 차례입니다. 그녀는 그린즈미드보다 훨씬 더 방어적이고 아주 격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죠. 바로 이때 프렌치의 노련한 수사 기법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소리를 높이거나 협박하는 대신에 아주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기록되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용의자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그 순간에 고지하는 공식적인 절차거든요. 이 말의 무게가 그녀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립니다. 눈앞의 상황이 그냥 대화가 아니라 자신을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한 절차라는 걸 깨달은 그녀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나고 결국 그린즈미드와 똑같이 불륜 사실과 이혼 계획에 대해 털어놓게 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기가 막히게 일치하지만 프렌치의 직감은 이들이 무언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바로 어떻게 죽였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누가 했는가에서 훨씬 더 흥미롭고 지적인 도전인 어떻게 했는가로 옮겨갑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밀실 트릭을 가능하게 만든 범인의 기발한 착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프렌치는 다시 범죄의 무대였던 10일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방 전체를 거의 현미경으로 보듯이 샅샅이 훑죠. 그의 예리한 시선은 가스난로 덮개 아래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먼지 쌓인 파이프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가 찾던 것을 발견합니다. 먼지 위에 남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자국. 누군가 최근에 이 파이프 주변을 만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난로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그의 이론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였던 거죠. 프렌치는 이 작은 단서를 바탕으로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밖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리도 없이 가스밸브를 열 수 있을까? 그는 무슨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물건들로 조립된 상상 속의 원격 조종 장치를 머릿속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프렌치가 추리해낸 장치의 작동 원리는 단순하면서도 정말 악마적일 만큼 기발합니다. 먼저 가스가 나오는 노즐을 고무 패드로 완벽하게 막습니다. 이 고무 패드는 탄력 있는 시계 태엽 조각으로 단단히 고정되죠. 그리고 이 두 부품에 길고 질긴 검은색 실크끈을 연결해서 문 아래 좁은 틈으로 빼냅니다. 10일이 잠든 깊은 밤, 범인은 복도에서 조용히 이 끈을 당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태엽이 탁 하고 풀리면서 고무 패드의 압박을 해제하고 이어서 끈에 연결된 고무 패드까지 소리 없이 스르륵 끌려 나오는 거죠. 장치가 문틈으로 완전히 회수되는 그 순간 열려있던 노즐에서 가스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하는 정말 완벽한 원격 살인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죠. 프렌치는 자신의 추리가 현실에서 정말 작동하는지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직접 장치의 복제품을 만들어서 사건 현장인 프레일 저택에서 아주 대담한 재현 실험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켄달 경감을 관찰자 역할로 방 안에 들여보내죠. 실험은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됩니다. 프렌치는 어두운 방 안 가스난로에 장치를 설치하고 하녀 글래디스와 앤데이를 차례로 방에 들여보내죠.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평소처럼 방을 정돈하면서 바닥에 있는 그 검은 끈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장치가 얼마나 은밀하고 완벽하게 위장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프렌치가 복도에서 끈을 당겨 장치를 회수하자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방 안에 있던 켄달이 코를 찌르는 가스 냄새에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실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살인이 이론적으로 가능했다는 걸 넘어서 범행 도구가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이제 프렌치는 범죄의 방법, 즉 어떻게를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범인을 향한 포위망은 바싹 좁혀졌고 사건의 해결은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바로 직전, 프레일 조택의 그 무거운 정적을 깨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앤과 하녀가 있는 집안에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소리가 난 곳은 바로 그린즈미드의 서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서재로 달려가지만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또 하나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세버러스 그린즈미드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고 그의 손 옆에는 관총 한 자루가 떨어져 있었죠. 10일의 죽음과 똑같은 또 하나의 불가능한 밀실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프렌치는 이제 그의 지성과 논리를 조롱하는 듯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가 교묘한 밀실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거의 확신했던 바로 그 유력 용의자가 이번에는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완벽한 자살의 모습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인 아이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떠난 마지막 사랑의 징표일까요? 아니면 프렌치의 수사망에 좁혀오자 궁지에 물린 살인자가 선택한 비겁한 도피처였을까요? 혹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10일의 죽음을 완벽한 범죄로 만들기 위한 더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마지막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죠. 세베로스 그린즈미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였고 그의 연인은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프렌치 경감 뭔가 찜찜한 구석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모든 게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교하게 짜맞춘 각본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프렌치 경감과 함께 이 사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건의 죽음, 그 안에 숨겨진 단 하나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죽은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권총은 어떤 마지막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밀실 트릭의 정체는 뭘까요? 정말 사소한 대화에서 튀어나온 결정적인 말실수,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이 완벽한 범죄 재구성까지. 자, 이 모든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두 번째 비극이 일어난 프레일 저택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명의 죽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사건을 해결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첫 번째 죽음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의혹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말이 되죠. 아내를 잃은 슬픔에다가 자신의 불륜이 곧 드러날 거라는 위기감. 이런 상황에서 한 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충분히 그럴듯하잖아요. 하지만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프렌치 경감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는 종종 진실을 덮기 위한 가장 교묘한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자살이라는 이 단단한 가설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현장에 남겨진 물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린즈미드의 차갑게 식은 손에 들려있던 자동 권총. 바로 이 권총이 사건의 진짜 진실을 향해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프렌치 경감은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총을 쏴서 죽었다면 과연 총을 어떤 식으로 쥐고 있을까?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는 고드프리 서장이랑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하죠.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는 실험인데 여기서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프렌치의 추리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명쾌했어요. 먼저 고드프리 서장에게 자살하려는 사람처럼 직접 총을 쥐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문을 채취하죠. 당연히 어떻겠어요? 총을 꽉 움켜쥔 아주 자연스러운 지문이 나왔습니다. 손가락들이 한데 모여 있었죠. 그런데 그린즈미드의 권총에 남겨진 지문은 완전히 딴판이었던 거예요. 마치 힘이 쭉 빠져서 축 늘어진 손에 누군가 억지로 총을 쥐어준 것처럼 손가락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고 심지어 뒤틀려 있기까지 했죠. 프렌치는 몇 번이고 다시 실험해봤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지문이었어요.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총은 그린즈미드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손에 놓인 거다. 이건 더 이상 자살이 아니라 명백한 타살의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타살이라는 확신은 섰습니다. 그런데 프렌치 경감 앞에는 더 거대하고 어쩌면 더 절망적인 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로 범행 현장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완벽한 밀실이었다는 사실이죠. 대체 범인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서재 안에서 탕! 하고 총성이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앤데이와 하녀 글래디스가 문으로 달려가기까지 걸린 시간 정말 불과 몇 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쇠는 문 안쪽 열쇠 구멍에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였고요. 창문은 전부 닫혀 있었고 굴뚝으로 탈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만약 이게 타살이라면 범인은 정말 유령처럼 벽이라도 뚫고 사라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프렌치 경감은 머릿속으로 온갖 방법을 다 떠올려 봤을 겁니다. 먹근이나 특수한 도구를 써서 밖에서 문을 잠그는 그런 트릭들 말이에요. 하지만 현장에 있던 문과 열쇠는 그 어떤 트릭도 허용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모든 물리적인 가능성이 완벽하게 차단된 상황. 마치 범인이 날 잡아봐라 하면서 프렌치 경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가능이라는 단단한 벽 뒤에 숨어버린 거죠. 자, 모든 물리적 증거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사건의 실마리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바로 사건의 목격자였던 앤데이 그리고 가정교사 에디스 첨의 아주 평범해 보이는 마지막 대화에서요. 이 대화 속에 이 사건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치명적인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앤이 총성을 들었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공포에 질려서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면서 소리쳤던 그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죠. 바로 이 기억이 이제 곧 사건의 진실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에디슨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앤의 기억이 맞다고 확인시켜 주려는 듯 아주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덧붙이죠. 내가 왜 기억 못하겠어요. 당신은 2번이나 말했는걸요. 하지만 이 대답은 그녀가 결코 알아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치명적인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앤의 등골을 차가운 전율이 쫙 훑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녀는 에디스가 방금 한 말의 의미를, 그 말 속에 담긴 그 끔찍한 불가능성을 즉시 깨달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자기가 소리친 건 단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을요. 앤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폭풍처럼 회전하면서 순식간에 집안의 구조를 그려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홀, 계단, 전부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에디스는 없었어요. 그럼 에디스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자기 방이나 욕실? 거기서는 앤의 외침을 듣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멀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가능성이 하나씩 지워지자 마침내 단 하나의 정말 소름 끼치는 결론만이 남게 된 거죠. 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장소. 그곳은 바로 서재 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디슨은 총성이 울렸던 바로 그 순간 살인 현장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단 한 번의 말실수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의심받지 않았던, 가장 평범해 보였던 인물, 바로 가정교사 에디스 첨. 그녀가 바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아주 냉혹하고 계산적인 살인마였던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에디스 첨이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살인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끔찍한 진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게 됐어요. 시빌의 죽음은 결코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계공학 지식까지 동원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살인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정말 경이롭다고 해야 할 정도로 치밀했어요. 기계기술자였던 아버지를 도우면서 얻었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시계 태엽이랑 고무 패드, 그리고 비단 끈으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보세요. 팽치를 사용해서 가스밸브를 돌려요. 왜? 자기 지문은 남기지 않고 10일의 지문만 선명하게 남기기 위해서였죠. 정말 용의주도하죠. 그리고 범행이 끝난 뒤에는 태연하게 두통을 핑계대면서 방을 나와 복도 매트 아래 숨겨두었던 끈을 쓱 당겨서 모든 증거를 소리 하나 없이 회수해버립니다. 피해자의 지문까지 완벽하게 남겨진 그야말로 완벽한 자살 위장이었던 거죠. 2번째 살인은 훨씬 더 대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서재 안에서 그린즈미드를 살해하고 바로 그 직후에 밖에서 들려오는 앤의 외침을 듣죠.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했겠지만 그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신호탄처럼 여기고 태연하게 서재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뒀던 북제 열쇠로 문을 잠가버리죠. 마지막으로 원래 열쇠를 열쇠 구멍을 통해서 안쪽으로 쓱 밀어 넣어서 완벽한 밀실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걸 끝낸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극을 처음 발견한 사람인 척 앤과 글래디스에게 다가가서 천연덕스럽게 충격받은 연기를 펼쳤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던 연인도 슬픔에 잠긴 남편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항상 배경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그래서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았던 조용한 가정교사였던 거죠. 그녀를 움직인 원동력은 사랑이나 질투 같은 그런 뜨거운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근원적인 것. 다시는 그 지독한 가난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는 정말 뼈에 사무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범죄 동기를 찾을 때 열정, 분노, 질투 같은 아주 격렬한 감정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가장 위험한 동기가 그저 가난해지고 싶지 않다는 아주 조용하고 절박한 욕망이라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가장 평범해 보이는 얼굴 아래에 과연 어떤 깊고 어두운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소름 끼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